바로 이어서 댓글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확실히 공론장인 것 같아요. 김현정 의원님 세 분이 다 막 이재명 대통령 민주당 비판하는데 혼자 고생이 많으시네요. 라고 민주당 지지하시는 분도 계시고 박운석 의원님은 진보적이지만 모두각이시니까 또 그렇고 그다음에 한동훈 의원에 대해서 뭐 한동훈 의원이 차기 대통령이다라고 팬분들도 좀 계시고 개혁신당이 제대로 된 보수다라는 분도 계시고 김은식 교수님도 응원하시는 분들이 간혹 있습니다. 예, 비판하시는 분들도 많고요. 비판하는 분도 있고 저희가 뭐 여러 한쪽만 들어오는 게 아니라 다들 그럼요. 대신 서로 싸우지 않고 이렇게 유쾌하게 얘기하는 네 명의 현인과 함께하는 유튜브 댓글쇼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고자질을 다 기대하고 계시는데 예. 김현정의 뉴스쇼가 그립다 진짜라고 지금 해주신 분도 계시네요. 김현정의 뉴스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한번 해주세요. 네? 김현정의 뉴스쇼 예전에 방송하셨잖아요. 예. 네. 자 김현정의 뉴스쇼 댓글쇼 시작합니다. 한번 말씀해 주세요. 김현정의 뉴스쇼 안 되겠다. 잠시만요. 자 취소할게요. 억지로 그러신 것 같아요. 저를 흉내내려고 억지로 그러신 건데. 뉴스쇼가 이게 뉴스쇼? 발음이 어려워 진짜 발음이 어려워. 아니 억지로 그랬어요. 입 모양이 지금. 아니요 진짜 그거 힘들더라고요. 아, 그래요? 예. 김현정의 뉴스쇼 한번 해주세요. 그런 거는 우리 모두각이 박원석 의원 시키시. 저는 김현정이 아니기 때문에 안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박성태의 뉴스쇼가 더 좋아요 나오는데. 다양한 지금 뭐 그랬대님 못 살아 뉴스쇼로 해주셨습니다. 예, 많은 분들이 의견 주시고 있고요. 앞서 이제 오세훈 캠프의 전략본부장을 지낸 사실은 김근식 교수님이 여러 번 얘기했지만 아무도 귀담아 듣지 않았던 내용인데 일단 됐으니까 얘기하시기를 뭐 정원호가 아니면 우리가 힘들었다라는 맞습니다. 얘기를 했는데 여기에 대한 반론을 가졌던 또 패널분들도 계셨습니다. 반론이 없었던 것 같은데. 없었어요? 예. 나만 민주당 측에서도 나만 마음속으로 반론이 있었나? 정원호 후보의 인물 리스크가 사실 예. 이번 이 아슬아슬한 표 차이에 상당한 그 역할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번에 이제 드러난 건 서울은 확실히 유권자 지향이랄까, 혹은 투표 성향이랄까, 이게 이제 서울 이외의 다른 지역하고 다르고, 서울 내에서도 이른바 강남과 한강벨트라고 하는 곳에서 정원호 후보가 진 거 아니에요. 15개 구를 이기고 10개 구가 졌는데 예. 거기는 이제 또 다른 상태인 이게 상수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이 상수를 민주당이 앞으로 서울 선거에서 어떻게 대응할 거냐 이런 게 과제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번에 보면 그 부동산 이슈가 저변에 딱 깔린 이슈였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상수였습니다. 그 이슈라는 게. 근데 오세훈 정원호 후보가 같은 운동장에서 경쟁을 한 거예요. 결국 재건축, 재개발, 공급. 이게 이제 오세훈의 공급 계획이 있고 정원의 공급 계획이 있었는데 본질적으로 같은 겁니다. 근데 같은 그라운드에서 경쟁을 하면 원조가 이겨요. 그 지역의 주민들은 국민의힘을 원조로 보는 겁니다. 특히 도심에서 재건축, 재개발을 통한 공급 확대라는 그런 정책은. 여기서 그 신통기획에 맞서서 착착 개발이라는 걸 내놨는데 내용이 다르지가 않아요. 같은 내용입니다. 이제 그렇다 보니까는 민주당이 서울에서 오세훈 후보하고는 다른 의제를 가지고 새로운 유권자 연합을 형성하는 데 실패한 게 물론 예. 그 이전에 인물의 한계가 너무 컸어요. 그리고 너무 소극적인 선거운동을 했습니다. 너무 제가 그랬잖아요. 소극적이어서. 너무 도전자가 아니고 챔피언처럼 선거운동을 한다. 저는 그게 더 결정적 패인이라고 보지만 의제의 측면에 있어서 이 캠페인의 측면에 있어서 그런 이슈를 주도하지 못한 게 결국 상대의 이슈를 따라가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벌어졌는데 이거는 정원호 후보가 아닌 앞으로 서울 선거에 있어서도 민주당이 굉장히 깊이 고민해야 될 대목일 거다. 근데 이제 결과론적으로 정원호 이제 후보가 졌기 때문에 그런데 그 전에 사실 당 안에서도 서울시장 선거에서 정치인이 나가서 이긴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정원호 후보가 행정가로. 행정가로서 훨씬 더 행정가로서 경쟁력이 있을 것이다라 해서 사실 정원호 후보가 된 측면도 사실 강하게 작동을 했거든요.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그 좀 너무 그러니까 인지도 면에서 분명히 차이가 나잖아요. 근데 너무 소극적으로 캠페인을 소극적으로 했다. 했고. 그래서 제가 오세훈 시정에 대한 심판 성격이 분명히 있는데 그리고 많이 성과가 없었다라고 비판을 하는데 그걸 너무 공격을 안 했다. 그 많이 공격하고 그러다 보면 본인도 이제 인지도도 올라가면서 이제 같이 체급이 같이 저게 되는데 튀는데.
저쪽에서는 계속 저기는 그냥 구청장 출신일 뿐이고 여기는 이제 사선의 시장이다. 서울시를 어떻게 끌고 가냐 이런 프레임을 계속 짰는데 허수아비다 뭐 이렇게 깠는데 그거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했으면 하는 아쉬움 분명히 있고 또 하나는 뭐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게 부동산 민심이 예. 너무 크게 작동했다. 거기는 뭐 실제로 한강벨트에서 우리가 진 10곳에 그곳이 전부 다 부동산에 대단히 민감한 그런 지역이었던 분명한 사실인 것 같고요. 예. 그거에 대해서도 전 아쉬운 것은 그 오세훈 후보 시장이 예. 그 종전에 4년 동안 하면서 공급도 본인이 공약했던 거 절반도 못했거든요. 그리고 또 뭐 그 신속 통합 이야기라 해서 그거에 대한 비판도 많이 있었는데 그거에 대해서도 좀 더 좀 적극적으로 좀 비판을 하면서 그 착착 개발이라는 그거에 대해서 좀 강조했으면 어땠을까 하는데 그것도 좀 잘 알려지지 않고 그래서 결정적으로는 30대 여성이 저희가 예. 상당히 유리한 그 계층이었는데 거기서 뭐 오세훈 후보 지지가 출구조사 결과로는 더 많았어요. 10% 이상 높는 거기 그런 게 이제 사실은 그 30대 여성도 부동산에 민감한 또 세대이기도 하고 예. 정원 후보가 뭘 하려고 하는지를 모른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실제 그 계층에서 근데 그런 것들이 뭐 페인이라고 생각합니다. 내려본다. 사실은 뭐 정원 후보가 나섰을 때는 정치인대 행정가의 대결 뭐 이런 구도였는데 네. 사실 제 인터뷰에 나와서도 별로 말씀을 안 하셔가지고 그러니까 소극적으로 임하다 보니 행정가의 그런 장점을 잘 못 보여주셨다는 또 평도 그러니까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대통령은 이제 본인의 커리어를 생각해서 성남시장부터 커서 경기도지사를 거쳐 대통령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이제 그런 비슷한 그 어떤 미래를 생각하면서 성동구청장을 잘했기 때문에 예. 픽업을 하면 잘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서 이제 명픽을 한 거라고 보이는데, 그러니까 이재명 성남시장이 갖고 있었던 그 행정에 대한 어떤 그 업무 파악 예. 그리고 달변 그리고 준비 이런 거와 달리 정원호라는 사람은 성동구청 3번 한 건 맞지만 그 성동구청이 뭐 구정 만족도가 좋다고는 하지만 그 후보가 다음에 후보가 되면 과거 YS 때까지 선거와 달리 이제 지금의 21세기 대한민국 선거는 하루하루의 모든 매일매일 모든 시간 1초 1초가 다 공개가 됩니다. 움직이면 그게 다 그냥 생방송이 되는 거라고 봐야 돼요. 그럴 때 준비가 되지 않은 모습이 너무 많이 나타난 거예요. 제가 볼 때. 아까 그래서 예. 제가 인물론 말씀드리는 게 내가 계속 제가 일관되게 말씀드리지만 정원호 후보의 가장 큰 결격 사유는 꿈에서도 자기가 서울시장 할 거라고 생각을 않고 살아온 사람이에요. 그 위상이 문제가 예. 있었다. 그러니까 준비가 뭐 안 돼 있었던 거죠. 비엔나 K님이 이런 의견 주셨어요. 오세훈도 별로지만 정원호는 더 별로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라고 의견을 주셨습니다. 이재명은 제가 알기로 이재명 대통령은 성남시장 할 때부터 대선의 꿈이 있었을 거야 아마 그분은. 예. 그거하고 차이가 있는 거예요. 당연히 있었죠. 그러니까 그게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광화문에 나와서 했고 그 성남시장 자격으로 대선 후보 경제에 뛰어든단 말이에요. 정원호는 그게 전혀 아니에요. 그러니까 까면 안 되는 거예요. 까면. 아니 근데 나중에 정원호 후보 와서 물어보고 아니, 까면 안 제가 된다고 봐도 그랬잖아. 그래요. 근데 이게 그 궤적이 이제 성남시장 시절에 잘해갖고 대통령이 된 그 궤적이랑 비슷하다 이렇게 했는데 사실은 아직 근본적인 차이가 하나 있어요. 뭐냐면 경기도 같은 경우 잘 아시겠지만 거기는 시장들 한테 인허가권이나 많죠. 예산이나 이런 게 다 실질적인 권한이 거기다 있어요. 성남시장이. 근데 서울은 서울시장한테 다 있고 구청장한테는 그런 권한들이 거의 별로 없거든요. 없고. 그러니까 실제로 성과라고 해봤자 그 성남시장 시절이나 경기도지사 성남시장 시절에 했던 그 성과보다는 크게 부각할 만한 것들이 또 없는 명픽이 것도 잘못된 거네. 그러니까 이제 저희가 그러니까 선거가 끝나니까 이제 결론적으로 예. 이렇게 이제 돌이켜 보면 그런 것도 작용한 오세훈 거예요. 시장 얘기는 이제 요 얘기로 정리하겠습니다. 최님께서 최B3진님께서 여기 남의 선거 잘하는 김근식이라고 의견 주셔서 요 얘기로 오세훈 시장 얘기는 정리를 하고 제가 다른 후보 얘기를 전략기획본부장 오래 하실 것 같아요. 엄청 잘하시죠. 예전에 비전전략실장도 하셨고 그 선거도 이겼잖아요. 나중에 예. 이제 윤석열 때 비전전략실장에서 나중에 쫓겨나긴 했지만 그것도 대선 후보는 이겼죠. 이겼죠. 예. 예. 제가 오세훈 후보 얘기하는 건 아닌데 오세훈 후보가 승리할 수 있는 요인 중에 하나가 2030 표였거든요. 근데 그렇죠. 민주당이 지금 2030 표를 너무 안이하게 생각하고 또 친민주당 성향의 유튜브들이나 이런 분들이 너무 2030을 극우화되어 있다, 일배화되어 있다, 보수화되어 있다 공격하잖아요. 근데 어떻게 표를 얻습니까? 사실 정확하게 표현하면 2030은 보수화가 된 게 아니라 반진보화된 거거든요. 반민주당화. 그러니까 왜 분노하느냐? 아니 막 노노 재팬 운동한다고 하면서 일식집 가고 이자카야 가고 뭐 일본차 타고 반미 운동한다면서 자기 자식 미국 유학 보내고
뭐 5.18 관련해서도 막 정부가 나서서 뭐 불매운동 하는데 결국 지금 이번에도 5.18 사달 나지 않았습니까? 매불쇼에서도. 게다가 이제 뭐 정원호 후보도 본인의 주폭 논란을 5.18 변명으로 쓰기도 했었었고 이런 앞뒤가 안 맞는 위선과 모순에 대해서 분노하고 있으니까 사실 반진보화 되는 건데 이 사람들이 그냥 보수화되어 있다라고 이렇게 좀 규정하고 악마화하고 공격하다 보니까 표가 안 따라오는 건 당연한 거거든요. 그게 이제 친여 성향이 강한 최근 유튜브에서 이제 그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어요. 논란이 사실 그 본방에 다루려다가 제가 이제 시간이 안 돼서 네. 근데 지금 말씀이 나오셨으니까 원래 제가 꿀단지 유튜브에서 다루려고 했는데 네. 그 얘기를 잠깐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냐면 저도 이제 출연한 바 있었던 출연을 꽤 했었죠. 최욱 씨의 매부쇼에서 정준희 나오셨구나. 교수의 발언이 좀 논란이 됐습니다. 뭐가냐면 이제 2030에 대해서 지금 설득하는 것이 아니라 권력으로 제압해야 된다라는 그냥 2030이 아니에요. 그냥 일베에 대해서는 얘기입니다. 그 얘기가 있었고 또 일베에 대해서는 뭐 최욱 씨가 뭐 탱크로 밀어버려야 된다라는 얘기를 해서 이것도 약간 논란이 됐고요. 2030에 대해서는 또 김어준 씨 방송에서도 좀 강하게 표현을 해서 이게 지금 문제점을 정확하게 인식하고 있는 거냐? 그러니까 민주당 지지층에 상당한 영향력을 미치는 채널들에서 이런 얘기가 나와서 그런 논란이 있었습니다. 모두각이 박원석 교수님은 의원님은 아니 일단 최욱 씨나 정준희 교수 발언은 매우 부적절한 발언이고 잘못된 발언이죠. 그게 민주주의 언어가 아니잖아요. 근데 일베를 비판한다면서 일베 용어를 그대로 갖다 쓴 거 아닙니까? 근데 아무리 그 일베에서 그런 그 혐오 내지는 불법적인 그런 명예훼손 이런 것들이 있다 하더라도 그건 그거대로 처벌하면 되는 거지. 예. 뭐 그들을 탱크로 혹은 몽둥이로 이렇게 다스려야 될 대상이라고 보는 건 어떻게 보면은 좀 제가 보기엔 파시즘적인 그런 발상이라고 보고 부적절한 얘기고요. 그게 이제 매불쇼 같은 데가 상대적으로 좀 가볍잖아요. 그런데 그게 가지는 영향력은 가볍지가 않아요. 매우 무겁단 말이에요. 더군다나 이게 이제 민주당 지지층이나 혹은 이른바 진영에 미친 영향이 굉장히 커요. 근데 거기서 이제 그런 식의 뭐 진행자나 혹은 영향력 있는 스피커들이 언급을 한다면 그게 굉장히 왜곡된 저는 정치의식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위험하다고 보고요. 그 과거에도 선거 끝나고 이른바 20대 개새끼론 같은 게 있었어요. 지금도 저는 그 연장에 있다고 보는데 그렇게 접근하면 문제를 전혀 저는 실마리를 못 찾는다고 봅니다. 게다가 과거 20대하고 지금 20대가 또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저는 이기인 총장 지적이 정확하다고 보는데 민주당이 기득권이 됐고 예. 위선의 대명사처럼 보인 거예요. 그들의 눈에는. 입만 열면 민주주의를 얘기하고 민주화 운동을 얘기하고 오늘 너희들이 이렇게 편하게 살 수 있는 게 과거에 이런 그 80년대에 그런 투쟁이 있었기 때문이다. 이런 거를 내세우지만 정작 지금 자신들이 사는 모습을 보면 자신들이 얘기하는 가치하고 맞지 않는 모습을 보이는 거에 대한 일단 다 엄청난 부유층이에요. 예, 분노를 느끼는 거죠. 게다가 민주당이 과거엔 젊은 정당이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늙은 정당이에요. 의원들 평균 연령만 봐도 알아요. 그리고 과거에는 그런 중산층과 서민의 정당이라고 볼 수 있었는데 지금 과연 민주당 이제 의원들의 예. 사회경제적 지위만 보더라도 과연 그러냐.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시간이 지나면서 기득권이 된 건데 그걸 인정해야 됩니다. 인정해야 되고 어떻게 보면 젊은 사람들 말을 들어야 되고 의사결정이나 어쨌든 이 정치의 역할에 있어서 그 젊은 사람들이 자리를 내줘야 돼요. 근데 586들이 지금 거의 30년 동안 같은 자리에서 같은 지위를 행사하려고 하잖아요. 지금도 보면은 586들은 여전히 막 정치에 막 진입한 예. 그런 세대들인 것처럼 굴어요. 자신들이 이 사회의 최대 기득권의 정점이 됐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한 반감이 저는 표출되고 있는 거라고 봐요. 때문에 그거를 보수하다, 메시지가 다르다. 예, 보수하다, 극우하다 이렇게 접근하면 전 답을 못 찾는다고 보고 이번 서울시장 선거에 있어서는 심지어 노력도 안 했어요. 2030 공약이 없어요. 오세훈 시장하고 비교해 보면 그러면 더더욱 특히 이제 30대 여성이 돌아선 거에 결정적인 이유가 저는 그거라고 봅니다. 여성에 관련해서든지 2030에 관련해서든지 노력도 안 하는구나 이제는 저는 이것 때문에 돌아섰다고 생각해요. 저는 사실 상징적인 사건이 이제 과거 조국 대표 네, 그렇죠. 사건이 이제 상징적인 사건이 그때부터. 되면서 예. 특히 좀 더 명제화돼 있는 건 그렇죠. 아닌가? 그러니까 저는 지금 그 매불쇼에서의 그런 부적절한 발언, 예.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특히 잠실에 보여 있는 이 젊은이들이 사실 그런 것에 대한 분노거든요. 그러니까 입으로 옳은 말을 이야기하면서 행동은 자기들이 비판한 사람과 똑같이 하는 이런 것에 대한 그 이중성 위선에 대한 분노인데 저는 이게 비슷한 양상이 벌어지고 있다고 좀 생각을 하는 게
미국의 트럼프 현상 같은 것도 사실 바람직한 현상이 아닌데 그 기폭제가 되고 동력이 되는 게 뭐냐면 미국의 민주당에 대한 위선적인 민낯들을 보고 미국 유권자들이 상당히 막 돌아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정치적 올바름이라고 하는 거 있지 이른바 않습니까? PC 정치적 PC주의라고 올바름이 하는 거. 예. 사실 좋은 거잖아요. 그런데 좋은 건데 그들이 보니까 미국 민주당은 말만 말만 그러더라. 그러고 행동 그렇지 않은 거예요. 이미 미국 민주당의 진보 기득권화 돼 있는 모습들이 가장 적나라하게 많이 드러났었고 그래서 트럼프가 1기에 집권할 때 아무도 예상 못했지만 당선됐던 게 힐러리를 상대로 이겼잖아요. 그때 미국 유권자들 사이에서는 힐러리는 기득권의 상징처럼 돼 있고 구태의 상징처럼 돼 있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대안으로 떠오른 트럼프한테 간 거예요. 근데 트럼프도 겪어보니까 정말 이상하니까 다시 민주당을 갔다가 다시 온 건데 저는 우리 지금 대한민국 정치도 저는 언젠가는 우리 한국 민주당도 진보 진영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이 큰 회초리 들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그 들고 있기 시작한 게 조국 사태였는데 그래서 윤석열이 겨우 됐는데 윤석열이 똥볼을 차는 바람에 그 미국 민주당처럼 망하지 않고 한국 민주당이 다시 기사회생한 거예요. 근데 한국 기사회생한 이 한국 민주당에 대해서 이번 지방선거에서 특히 서울이나 이런 지역에서는 준엄하게 한번 그 이중성에 대해서 예. 회초리를 든 거거든요. 저는 그래서 제가 왜 민주당에 있다 일로 왔겠습니까? 그 내에 있는 기득권과 해경문의 세력들이 가진 그 이중성이라는 건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근데 그걸 이제는 젊은 층들은 보고 있는 겁니다. 예. 다른 연령층은 좀 다르지만 저는 그런 부분에서 민주당이 각성하지 않으면 굉장히 앞으로 정치 힘들어질 거라고 생각해요. 네. 근데 김현정 뭐 의원님. 비판의 지점에서 받아들일 것도 있는데 뭐 민주당이 다 그러지는 않고요. 안 그러시는 의원들도 꽤 많이 있습니다. 예. 근데 저는 이제 2030 관련해서는 이게 뭐 보수화되어 있다 이렇게 규정하는 것 자체도 그 진단도 잘못됐다고 보거든요. 예. 그럼 민주당도 보수 정당을 지금 지향하고 있는데 그렇게 이제 주장하는 건 앞뒤가 안 맞는 것 같고 공정에 대단히 예민한 계층이다. 그래서 사실은 본인들은 엄청나게 치열하게 경쟁하면서 살잖아요. 근데 예를 들어서 이제 경쟁하지 않고도 쉽게 가는 그런 모습을 보면 그거에 대해서 좀 화를 내고 분노하고. 예. 이번에 그 부실 선거 관련해서도 그런 차원에서의 2030 그 청년들이 많이 지금 그 집회 현장에 나오고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그냥 그 예를 들어서 선관위에서 근무하는 고위직 공무원이라든지 또는 뭐 그 공무원들이 잘나서 그 사람들을 존중해 주는 게 아니라 예. 민주주의를 지키는 게 참정권이 대단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 일을 하기 때문에 존중해 주는 건데 그 사람들이 계속해서 그 일탈행위 하는 그런 모습들이라든지 또 이번에 이제 이런 문제가 벌어진 것 이것도 공정에 대한 침해라고 생각하고 이제 나오고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예. 그리고 상대적으로 이제 이번에도 서울시장 선거 같은 경우에도 제가 후보들의 선거 이렇게 동선을 보니까 오세훈 후보는 그 대학가를 자주 갔는데 주로 대학생 청년들이 많이 모이는 시간대에 맞춰서 저녁에 많이 갔더라고요. 예. 그리고 정원 후보도 많이 가긴 했는데 낮에다 갔어요. 낮에. 그러니까 그것도 어떻게 보면 좀 세밀한 측면에서 2030에 대한 가긴 타겟팅 갔어요, 전략 정원 후보도? 갔습니다. 예. 갔고 근데 낮에 갔는데 학생들이 이제 많이 이제 없는 그 시간대 간 그런 것도 그 2030에 대한 아주 세심한 그 뭐랄까 이렇게 선거 전략에서의 좀 패착이 좀 있었던 것 같은데 어쨌든 저는 이 2030에 대한 분들이 상대적으로는 정치에 대해서 아주 고관여층은 아니시잖아요. 그런데 예. 어쨌든 공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뭔가 잘못됐다고 하면 그거에 대해서는 참지 않는 그런 새로운 이제 계층이 이제 생긴 것이라서 2030에 대해서는 그냥 우리가 하는 얘기를 들어 이렇게 해서는 안 되고 그냥 어떤 뭐 극우화돼 있다. 그냥 그렇게 보고 또는 우리말 네. 무조건 들어. 이렇게 규정할 건 아니라는 그렇죠. 말씀이시죠? 그분들의 목소리를 듣고 그걸 실제로 반영하고 그분들을 참여시키는 방식으로 바꾸지 않으면 우리 계속 비판의 지점 계속 깊어질 수밖에 없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그 부분 2030을 어떻게 봐야 되는지 이 부분도 좀 짚어봤고요. 그러면 이제 잠깐 제가 또 준비한 앞서 박원석 의원님이 제시한 주제에서 다 못 다뤘어요. 네네네. 여기 한동훈 오세훈까지 다뤘고 장동혁 대표 이제 다뤄야 됩니다. 또 다뤄야 됩니까? 장도 아까 많이 아까 하지 않았어요? 굳이? 저희 영상이 또 있어요. 네. 영상이 있습니까? 그 시위대에 찾아간 영상을 준비된 건 봐야죠. 네, 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올림픽 경기장 앞에 중지를 막지 못한 것 죄송합니다. 투표한 반출 막지 못한 것 죄송합니다. 지금부터 여러분과 함께 제대로 싸워가겠습니다. 예. 물론 이제 집회에 참석한 시민들로부터 그냥 나가라 항의도 받았고 또 일부 지지자로부터는 환호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 장면이 전 좀 재밌던데 재밌다기보다도 주목할 만한 장면인데 사복 입고 또 참가를 했어요.
그 사진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동혁 대표가 저렇게 사복을 입고 마스크를 쓰고 재선 거라고 편말을 들고 시위에 참가하기도 하는 모습입니다. 예. 저기 송파병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 저 송파잖아요. 병은 예. 아니지만. 송파 올림픽공원인데요. 예. 그러니까 장동혁 대표가 뭐 정치인이 정치적 이슈가 생긴 현장에 가는 건 뭐 뭐라 할 수는 없죠. 예. 근데 가서 굉장히 그 정말 그 정당한 의미에서 공정이 훼손되고 참정권이 침해받았다고 하는 청년들의 분노에 동참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거기에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본인의 어떤 정치적 입지를 다지거나 예. 정치적 목소리를 키우려고 숟가락 얹는 행태가 돼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분명히 드리고요. 저렇게 해서 주말에 열심히 다녔는데 결국 주말에 내놓은 메시지는 전국 단위의 재선거 주장으로 예. 이 잠실에서의 젊은 청년들의 시위가 변질돼 버렸잖아요. 이제 그런 면에서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 지금 두 번째 아까 올렸던 사진 같은 것도 사복을 입고 이렇게 몰래 다녀온 걸로 보면 뭐 자맹을 한 건지 뭔지 모르겠습니다만 첫 번째 갔을 때 그 젊은 청년들의 반응을 보고 그다음 두 번째 가기 조금 겁이 났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 사진을 본 게 예. 그게 잘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그러니까요. 정치인들은 드러내야 되잖아요. 앞서 이제 예. 어떤 쟁점, 요구, 목소리가 있는 데 가서 내가 이걸 듣고 또는 해결하러 왔어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드러내는 게 네네. 보통의 DNA인데 감추고 갔어요. 그러니까 저 현장은 아까 방송 첫 부분에서 이야기했습니다만 황교안 씨도 전환길도 그다음 김민수도 그다음 장동혁 대표도 심지어는 이준석 대표도 가면은 그 전반적인 분위기에 굉장히 좀 그 적응하기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전체 그 잠실에 모여 있는 청년들은 뭐냐면 정치인들 오지 말라는 거예요. 예. 정치화 시키지 말라는 거거든요. 이제 그런 전반적인 기류가 있기 때문에 장동혁 대표가 뭐 가가지고 목소리를 내고 한번 했지만 그 다음에 가기는 조금 불편할 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려면 굳이 왜 갑니까? 그리고 그걸 또 왜 올려? 그러니까 그런 거 보면 부정선거에 경도되어 있는 어떤 지지자들이나 그 계층에 대해서 일정 정도 그냥 자기 과시하는 것밖에 설명이 안 되잖아요. 이제 그렇게 정치해서는 안 된다. 이런 말씀 드려요. 근데 저는 장동혁 대표의 가장 큰 문제가 극우 이념에 경도되거나 그런 편향성을 보이는 게 아니고 정치적 무능이에요. 아니 다른 나라 정치 지형에서는 극우가 득세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정치적으로 유능하면. 근데 그렇게 경도될 뿐이지 그걸 가지고 이를테면 대중을 혹은 심지어 당내조차 설득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게 무능이죠. 예. 그러니까 저분이 어떻게 운이 좋아가지고 당내 이 권력 지형의 공백에 딱 들어가서 당 대표가 됐는데 당을 어떻게 운영을 해야 할지 선거를 어떤 전략으로 맞아야 될지 전혀 자기 계획이나 자기 비전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저런 모습만 보이는 겁니다. 어처구니 없는 모습이잖아요. 선거 앞두고 미국 간 것도 그렇고. 그러니까 이거는 그 무능에서 나온 문제고 결국 저런 무능한 리더를 앉혀놓으면 그 기간이 뭐 임기가 얼마 안 남았다 하더라도 그 임기 동안에 계속 국민의힘은 같은 모습을 보일 수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국민의힘이 살려면 빨리 쫓아내야 됩니다. 방법은 그거밖에 없어요. 근데 뭐 임기가 방법은- 남아 있건 뭐건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쫓아내야 돼요. 어떻게 저렇게 무능한 사람을 앉혀놓고서 당을 그냥 방치합니까? 아니 예. 이게 뭐 최고위원들이 사퇴해가지고 주저앉히든 아니면 연판장 돌려가지고 의원들의 총의를 모아서 하든 그거 못 쫓아내면 똑같은 거예요. 예. 집단적으로 무능한 겁니다. 그게 아. 지금 이제 국민의힘의 주류 세력이 보여주는 모습이잖아요. TK, 뭐 찐윤, 언더친윤 이런 사람들이 보이는 모습이잖아요. 집단적 무능이고 어떻게 보면은 그런 자기들의 유리한 예. 그런 지역의 이 유권자들의 이 표심이나 여기에만 기대 있는 모습이지 않습니까? 이런 보수가 대한민국을 위해서 무슨 역할을 할 수가 있겠어요? 저는 장동혁 대표가 희한하게 위기 때마다 동아줄이 항상 내려왔다고 봐요. 지금 투표용지 부족이 동아줄이다. 네, 그거 말고 그 예전에 작년 말이었나요? 그렇죠. 이제 주호영 의원 등 다선 중진 의원들이 막 리더십 교체해야 된다고 막 슬슬 이야기를 꺼낼 때 그때 내란 전담 재판부법 반대한다면서 필리버스터 24시간 해가지고 위기 모면하고 예. 그 이후에 한동훈 대표를 제명 결정한 이후에 직후에 곧바로 김병기 대표 단식하겠다고 특검 관철하겠다고 로텐더홀로 갔어요. 이번에도 지방선거 끝나자마자 곧바로 책임론에 대해서 정식으로 또 정면으로 대응하는 게 아니라 바로 올림픽공원으로 향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뭐라고 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이걸 아니까 계속해서 이 동아줄을 잡는 것 같고 선거 결과만 보면
사퇴론을 이야기하기 조금 애매하기는 해요. 사실 그 음. 기준이 2018년일 텐데 탄핵 예. 뒤에 지방선거인데다가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60% 상회하는 이런 상황에서 당연히 국민의힘이 참패할 걸 알지만 서울시장도 가져오고 2018년과 비교했을 때 4석이나 광역단체장 4석이나 가져왔어요. 심지어 기초단체장은 90석 넘게 가져왔습니다. 서울시의회도 경기도의회도 10석 넘게 가져왔어요. 이러면 이게 좀 사퇴론을 이야기하기 좀 애매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마 결과로만 놓고 보면 그래서 김영태 의원도 뭐 재선거가 확실하게 당의 입장인가 맞느냐라고 이걸로 지금 몰아붙이고 있는 것 같은데 참 그 많은 의원들이 애매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지방선거 앞두고 방미에서 워싱턴에서 이렇게 발 들고 사진 찍은 거는 여태 이제 지방선거 앞둔 당 대표의 모습은 볼 수가 없었죠. 그런데 이제 워낙 중간에 이슈들이 많고 그래서 일단은 지금은 마스크맨이 돼서 잠실 앞에 마스크맨. 있다. 동아줄에는 제가 그래서 늘 인생은 운치를 기사입니다. 라고 얘기를 한 바가 있습니다. 자, 그럼 넘어가서 민주당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근식 예. 낭만꼰대 김근식 셰프님이 가져오신 주제는 깊어지는 명청 갈등의 전조 김미석 정청래 당권 경쟁 가져오셨는데 일단 뭐 예. 좀 유튜브니까 좀 편하게 민주당 부럽다는 말씀으로 먼저 시작을 해보고 싶은데 정청래 대표의 민주당은 이번 지방선거 결과를 놓고 이현주 최고도 사퇴를 하고 또 당 지도부가 책임져야 된다고 목소리도 나오고 우리 당보다 훨씬 나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겼는데도 이겼는데도 사실 압승했다고 본인들은 자평할 수 있는 결과잖아요. 그래도 불구하고 당 내부에서는 사퇴하라 책임져라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는 거 보면 우리 당이 그런 걸 좀 배워야 된다 이런 말씀을 이제 농반 진반으로 시작을 좀 드리고 뭐 일단 저 총리를 새로 임명하지 않았습니까? 그럼 김민석 총리는 이제 후임 올 때까지 이제 정리를 하는 과정인데 벌써 어제 공식적으로 민주당을 강하고 유능한 정당 만들겠다고 이미 출사표를 던진 겁니다. 예. 그래서 8월 전당대회든 뭐 어쨌든 출마할 것은 기정사실 돼 있는 것 같고 당연히 정청래 대표는 뭐 8월달 전당대회 연임을 목표로 뛰어왔기 때문에 당연히 주자로 뛸 거고 또 민주당 내에서 또 송영길 의원도 지금 복귀를 해서 의원이 됐기 때문에 또 뛸 가능성이 있고 그래서 지금의 민주당은 6.3 지방선거의 성과를 자축하자마자 사실은 8월 전당대회에 올인하는 상황이라고 봅니다. 예. 그랬을 때 8월 전당대회 결과가 어떻게 나오냐에 따라서 저는 물밑에서는 이재명 대통령도 저 정청래 대표의 민주당을 어떻게 좀 잘 가이드를 할 것인지 고민이 클 것이고 또 김민석, 송영길 두 후보들도 만약에 당대에 나가면 어떻게 합종 연행할 것인지 고민이 깊어지지 않을까.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우리 당도 지금 지도부 퇴진 문제 가지고 신중하게 좀 지켜봐야 될 대목이지만 우리 바깥에서 볼 때는 민주당도 앞으로 2달 정도가 굉장히 큰 내용이 벌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권력 투쟁에 예. 올 거다. 예. 박우석 의원님. 뭐 당연히 권력투쟁제 막이 오른 거죠. 잘하면 그게 어떻게 보면 이제 시너지 효과를 내서 이후에 민주당에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거고, 근데 이제 권력투쟁이 잘못 풀리면 당 내부적으로 굉장히 파괴적인 그런 후유증을 남기기도 합니다. 그거는 뭐 어느 정당이든지 마찬가지죠. 근데 이제 이번 지방선거 경선을 치러지는 과정에서부터 사실 전당대회 전초전이 곳곳에서 벌어졌잖아요. 그러면서 당내 이른바 뭐 친명 친청 간의 긴장감이 굉장히 높아지고 예. 그게 어떻게 보면 좀 생산적인 논쟁이나 생산적인 갈등이 아닌 면도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평택 선거 결과나 이런 걸 두고 벌써 한쪽에서는 조국 책임이다, 뭐 한쪽에서는 뭐 정청래 책임이다. 근데 이런 공방까지 오가는 와중에 지금 전당대회가 열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가 나올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김민석 총리가 나오는 건 확실하고, 예. 정청래 대표 연임도 좀 확실하고, 송영길 대표 약간 세목, 송영길 전 대표. 송영길 대표 본인 워딩으로는 민심을 보고 판단하겠다. 그러니까 근데 오늘 한 걸음 더 나갔어요. 어제 보니까 정청래 대표가 어떻게 하는지 보고 판단하겠다. 이 얘기는 정청래 나오면 나도 나간다. 안 나오면 안 나간다. 정청래는 잡는다. 예. 이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반청 이제 깃발을 확실히 든 상황이고요. 그 이외에 또 향후의 정치 커리어를 생각해서 출마하려는 일부 후보들, 뭐 김용민 의원 얘기도 나오고 고민정 의원 얘기도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결국 이제 빅3 간의 대결인데, 그러니까 정청래 대표가 여전히 굉장히 유리한 고지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직 대표고 권리당원 기반이 워낙 확고한 데다가 이번에 이제 상처를 좀 입긴 했지만 그 기반이 금방 어디로 사라지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그에 반해서 김민석 총리는 대통령 후광,
그리고 이재명 정부 일기 총리라는 그런 예. 어떤 정치적 상징성이 굉장히 크지요. 저는 대통령이 어느 정도 전당대회에 개입할 거냐 이게 마지막 변수일 것 같아요. 지난번에는 개입이라고 보기엔 좀 애매했잖아요. 박찬대 후보에게 명심이 있다는 건 누구나 알았지만 그렇다고 명시적으로 박찬대 후보 손을 들어주는 모습은 없었어요. 우표 한 장 빼고는 없었어요. 네, 근데 이번은 좀 다릅니다. 여기서 자칫 그 총선 공천권을 갖는 당 대표가 대통령의 의중과 달리 선출되면은 원심력으로 작용할 수 있어요. 그 점을 저는 청와대도 굉장히 우려할 거라고 보고. 그러면 국회의장 선출 때처럼 조금 더 노골적인 개입이 있을 수도 있다. 그럼 진짜 어떻게 될지 모른다. 조정식이라고 해서 한 것처럼 네, 선거는 어떻게 될지 모른다. 그게 전 제일 큰 변수가 아닌가 싶어요. 김현정 의원의 말씀이 제일 큰 거 같아요. 잠시만요. 다 자세를 바로잡고 김현정 당 대변인의 말씀을 경청하겠습니다. 어떻게 보시죠? 아니 뭐 전당대회는 이미 예정되어 있는 거니까 예. 전당대회 이제 막 한mel평에는 뭐 김민석 그 총리라든지 뭐 송영길 의원이라든지 김용민 의원도 지금 한mel평에 있고 우원식 의장 얘기도 있어요. 예. 있고 정청래 대표도 있는데 저는 아직 그 출마가 확정된 분은 김민석 총리만 확정된 거 나머지 분들은 약간 아직 여지 있는 것 같아요. 정청래 대표. 정청래 대표도 약간 여지가 있지 않을까? 여지요? 아니 그 안 알려줘. 잠시만요. 출마의 여지. 네. 페이스북에 이렇게 뭐 하나 올렸잖아요. 오, 제가 못 봤어요. 잠시 머물다간 바람 해가지고 아주 의미 있는 뭐 그런 약간 뭐 이렇게 머물다간 노래를 하나 올렸는데 예. 어쨌든 아니 뭐 그런 고민들 그러니까 뭐 그 뭐 출마한다 안 한다 이런 고민들의 지점들은 다 각자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번에 그 전당대회가 결선 투표제가 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아마 그 송영길 의원은 출마 가능성이 거의 저는 상당히 높다고 보거든요. 결선 투표 갈 거니까. 어차피 결선 투표가 있으니까 네. 뭐 표를 갈라 먹는다든지 네. 그런 건 없다 이거죠. 그리고 예. 이제 지금 당에서 이제 평가위원회 갖고 이번 지방선거를 평가하겠다는 거잖아요. 예. 근데 이제 그거에 대해서도 뭐 당 안에서 만든 거면 결국은 뭐 그 유리하게 결론 낼 거 아니야 이런 또 시각도 있는 거라서 결국은 전당대회에서 종합적인 당원들의 평가가 이루어질 것이다라고 예. 보여지고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과정 관리 잘 해서 저희가 당의 뭐 분란보다는 좀 확장시키는 쪽으로 갈 수 있도록 하면은 이제 좋겠는데 예. 이게 또 이게 보니까 그 오히려 그냥 그 국민의힘과 경쟁하는 선거는 오히려 우리가 합쳐지는데 당내에서 우리뿐만 아니라 정말 치열하긴 치열한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뭐 우리 그 현역 의원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다음 총선을 진두지휘할 당 대표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얼굴로 그 총선을 치르는 게 우리한테 유리할 것인지 이런 것들이 많이 작용되지 않을까? 작용되지 않을까. 아니 실제 현실이잖아요. 현실. 그렇죠. 네, 그러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정청래 대표는 지금 이재명 대통령의 모델을 따라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1인 1표제를 무리하게 추진한 것도 그렇고. 그러면 차기 총선에서 본인의 세력을 만들려고 할 거고 그럼 자연스럽게 이재명 대통령이 좀 뭐라 그럴까요? 하향 공면으로 접어드는 건 사실 수순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당원들의 반발심이 분명히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이번 선거가 사실은 2018년과 비교했을 때 그닥 성공한 선거는 아니잖아요. 민주당 입장에서요. 그렇죠. 원래는 지방선거는 대통령이 높은 국정 지지율로 치루어야 되지만 이번엔 정청래 대표의 얼굴로 치른 거예요. 그래서 오빠 논란이 있었던 부각됐던 거고 그리고 나오기 싫다고 하는 하정우 수석 억지로 끄집어냈다가 지금 패배한 것 아닙니까? 예. 게다가 지금 기초단체장만 보더라도 거의 반타작밖에 못했어요. 그러면 사실 성공한 이 여당 대표는 아니기 때문에 게다가 좀 가장 결정적인 게 조작기소 특검에 관철을 못했다라는 거. 저는 이게 가장 크다고 봅니다. 무리하게 추진했다가 결국 지방선거 뒤로 미루겠다라는 건데 선거도 완성하지 못했기 때문에 재추진의 동력이 없다고 좀 보거든요. 예. 그렇다 보니까 당원들이 야, 이거 대통령의 임기 뒤에 이 후일도 도모하고 또 총선도 제대로 치르려면 새로운 리더십이 필요하겠다라는 이거 굳이 뭐 반명대, 뭐 친명, 반청대 친청이 아니라 리더십을 바꿔야 되겠다라는 중론이 모아지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제 친청 당원들이 아직도 존재하는 건 맞을 거고 그다음에 또 당원들 생각이 어떨지는 좀 봐야 되겠습니다만 지금 이긴 총장이 말한 그 논리도 분명히 있고 당원들 사이에 또 우리가 이제 굳이 싸움을 붙인다면 민주당 내 당원들 중에는 정청래 때문에 졌느냐 이재명 때문에 졌느냐라는 것에 대한 논란이 있을 수 있다고 봐요. 예. 그러니까 저는 제 개인적으로 제가 야당 국민의 입장에서 이번에 그나마 네 군데를 지켰던 이유 특히 서울시장 이겼던 이유는 상당 부분은 저는 대통령의 탓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물론 정청래 대표의 그동안의 가변 언행이나 뭐 튀는 행동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잖아요. 본래 정청래 대표가 그런 분이니까 뭐 그렇다고 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재명 대통령이 그 높은 국정 지지율과 민주당의 정당 지지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선거를 앞두고 한 달 동안 했던 말하지 않고 가만히 있었으면은 훨씬 달라졌을 결과를 가졌다고 생각을 해요. 예. 특히 이제 그 조작기소 특검 말씀하셨습니다만 조작기소 특검도 민주당의 정청래가 추진한 건지 이재명 대표를 따른 친명계 의원들이 추진한 건지는 다 알고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또 그 내용에 대해서는 당청 간에 어떻게 조율되는지는 또 지켜봐야 되는 거고 두 번째는 스타벅스 문제라든지 나중에 예. 투표 동료 문제라든지 이스라엘 관련해서 문제라든지 그다음에 뭐 부동산 문제라든지 사사건건 선거를 앞두고 대통령이 나서지 않아도 될 이야기를 무리한 단어와 과격한 언어와 표현으로 계속했어요. 이게 젊은이들이나 아니면 중도층에 있는 사람은 대통령이 너무 나선다. 그리고 말이 예. 너무 심하다. 해도 너무한다. 좀 거친 이슈를 예, 그렇습니다. 거칠게 대통령이 전면에 서서 그렇습니다. 오히려 반대쪽 지지층에는 예. 반감을 불러일으켰다. 그러니까 제가 그냥 농담 삼아 이재명 대통령이 한 달 동안 입국 딱 했으면은 우리가 완전히 졌을 거예요. 저는 이재명 대통령 때문에 우리가 이겼다고 지금 생각합니다. 이제 비슷한 김 논지일 수 교수님이 지금 민주당 진영에 이재명 대통령 때문인지 정청래 대표인지 모르겠다. 너희들끼리 한번 싸워서 누가 이긴지 알려줘라고 그렇지, 그렇지. 아니, 폭탄을 던져놓은 느낌이에요. 아니, 비슷한 논지일 수 있는데 정청래 대표를 그동안에 우리가 많이 봤잖아요. 근데 요즘처럼 입이 무거운 적이 처음인 것 같아요. 물론 이제 당 대표가 됐기 때문에 예. 전 당연하다고 봅니다만 말할 수 없는 것들이 많은 거죠. 당 대표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정청래 대표 입장에서 지금 가장 큰 리스크는 강력한 반청이 조직화됐다는 거예요. 이른바 뉴 이재명이라고 하는. 예. 지난 전당대회 때는 없었어요. 상대적으로 박찬대 후보를 더 선호하는 그런 이제 이재명 대통령을 지지하는 그런 당원들이 있었죠. 근데 그게 이른바 이제 반정청래로 조직이 된 겁니다. 뭐 문조 털레요 이런 얘기까지 나올 정도로. 근데 돌이켜 보면 정청래 대표 입장에서는 말은 못하지만 조작기소 특검법 내가 하고 싶어서 했냐? 조국혁신당과 합당 정말 내가 하고 싶어서 했을까? 예. 공천 진짜 내 의지대로만 했을까? 음. 할 말이 많이 있어요. 근데 이 얘기를 못 하는 겁니다. 그렇다고 대통령 때문에 졌다 이런 얘기를 어떻게 해요? 민주당에서 아무도 못 합니다. 그런 얘기. 예. 그냥 국민의힘 저 지역위원장이니까 그런 식으로 갈라치기 하려고 얘기하는 것뿐이지 그런 느낌이 들어도 이건 민주당에서 어떤 의원도 어떤 당원도 할 수 없는 얘기. 말을 못하니까 제가 대신 해드리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런 면이 있죠 분명히. 어떻게 보면 대통령의 메시지나 혹은 국정운영 기조에 있어서 아쉬움이 있어요. 예. 이때 안 했으면 했던 것들이 이번 선거에 영향을 미친 것이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당은 그걸 떠안고 갈 수밖에 없어요.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지금 당이 국정운영을 뒷받침해야 되는 입장에서 그것까지도 정청래 대표는 감수하고 이 선거를 치러야 되니까 하고 싶은 말이 많은데 못하는 상황인 거죠. 근데 이제 그 여전히 전 정청래 대표가 굉장히 유리하다고 보는 게 예. 정청래 대표가 권리당원들과의 싸운 유대랄까? 이건 굉장히 오랜 시간에 걸쳐서 다져진 거예요. 예전에 디지털 정당 뭐 이쪽부터 뭐 아니 그러니까 묵성하셨어요. 정청래 대표 예. 초선할 때부터 예. 그 다져진 그런 유대예요. 그래서 그게 간단치가 않다. 그렇게 쉽게 깨지지 않는다. 게다가 강력한 우군이 있잖아요. 김어준, 예. 여전히 유시민. 예. 저는 그분들에 대한 반작용도 굉장히 커졌다고 생각합니다. 맞죠. 예.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여전히 강력한 우군이에요. 때문에 만만치 않다. 그리고 김민석 총리가 상징성이 굉장히 큰 현 정부 초대 총리고 대통령이 후광 효과가 있는 건 맞지만 당을 운영할 리더십인가에 대해서는 별로 증명한 적이 없어요. 예. 이분이 글쎄 최고위원을 하긴 했죠. 이재명 대통령 시절에. 당시 이제 수석 최고위원이 그러나 됐었죠. 워낙 이재명 대통령의 강력한 아우라 때문에 최고위원으로서 존재감 같은 거는 없었어요. 최고위원이 된 것도 어떻게 보면 이재명 대통령과 약간 그 뭐랄까 후광이 러닝메이트 있었죠. 비슷하게 해서 된 거여서 그 점에 약간 의문보가 있는데다가 정치인으로서 스타일로 보면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유능한 참모 스타일이에요. 이 앞장서서 돌파하는 이제 칼 들고 앞장서 돌파하는 장수 스타일은 아니었습니다 예. 지금까지. 근데 그런 게 은근히 이 선택을 하는 당원들이나 지지자들 사이에 기준이 돼요. 그 이미지고 뭐 그런 거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걸 어떻게 불식시키느냐. 반면에 송영길 대표는 굉장히 저돌적이잖아요. 저돌적인. 예, 이분은 막 그냥 돌파하는 돌쇠형이지 않습니까? 대선 때도 막 머리에 뭐 맞고 이런 데도 예. 그 붕대 감고, 다니면서 붕대 예. 감고 유세하고 그게 굉장히 인상이 크게 남아 있어요. 그래서 어쩌면 저는 이른바 이제 반정청래 당원들의 표심이 김민석 총리가 아닌
송영길 전 대표 쪽으로 갈 쏠릴 수 수도 있다. 있다. 그러면 결선에 누가 갈지 모르는 겁니다. 지금 정말 재밌는 전당대가 될 거예요. 근데 가만히 남의 당 구경이 근데 이 선거 결과에 대해서 이제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한데 예. 이제 서울 같은 경우만 예를 들어가지고 뭐 이재명 대통령이 책임이 크다라고 하는 진단에는 저는 그건 동의는 안 돼요. 12대 4로 이겼잖아요. 과거에 치면 13대 4로 이긴 거죠. 두 개가 합쳐졌으니까. 예. 그러니까 우리가 전체적인 것에서는 이긴 게 맞잖아요. 그럼 그거의 가장 기저에는 대통령에 대한 국정 지지도, 이게 가장 기본적인 깔려 있는 거죠. 그 안에 이제 말씀하신 것들이 지금 섞여서 이제 그런 거 영향을 이제 받은 측면도 있지만 전체적인 거는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지지도 높고 거기에 내란 심판 요게 구도로 사실 우리가 이긴 건 맞죠. 그리고 예. 저도 이제 우리 당의 전당대회라서 말씀드리는 게 좀 되게 조심스럽지만 지금 이 선거 결과에 대한 해석들이 너무나 다양하고 틀려요. 민주당 내에서 그러니까 그러니까 뭐 양적으로는 이겼지만 질적으로는 진 거다. 뭐 예를 들어서 뭐 한동훈 살아 돌아오고 뭐 저기 서울 평택을 지고. 쫓기고 뭐 뺏기고 뭐 이런 뭐 보궐선거에서도 우리가 그렇죠. 무소속까지 합치면 5석을 내준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그런 관점에서 보는 사람들은 이제 정청래 대표에 대한 책임론을 얘기하고 있는 거고 반대로 전체적으로 숫자나 이런 것들은 저 뭐 잘 하지 않았냐. 그리고 또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뭐 다른 원인도 있는 거 아니냐 또 이렇게 또 주장하시는 분도 있고 그래서 저는 그래서 지금은 이제 그런 이제 막 이제 그 후보군들이 이제 막 그 자기의 입장 정리를 하는 그런 과정이라고 보고 조만간 이제 그 입장 정리가 되고 나면 본격적으로 이제 선거 운동이 진행될 것인데 저는 이번 그 우리 당원들이 워낙 많잖아요. 한 150만 명 정도가 되는 거라서 권리당원만. 네네. 그리고 또 이 전당대회가 이런 성격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항상 254개 지역 위원회가 있는데 그 지역 위원회에 있는 당원들이 150만 명이라는 거잖아요. 합쳐져서 항상 그 안에는 경쟁자들이 있어요, 서로. 그러니까 예를 들어 현직 의원이 모 후보를 지지하면 그 현직 의원에 대한 경쟁자는 다른 후보를 지지하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항상 그러니까 그런 심리가 있지. 예,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렇죠. 그렇게. 경선 때를 대비해서 각자 흔히 이제 당원 모은다고 하니까 네. 위원장들이 뭐 서로 후보들이 그래서 내가 모은 당원들이 있으니 네. 지지층 내에서도 서로 이제 나뉘어져 있는 거죠. 지난번에 봤을 때도 박찬대 그 의원하고 했을 때에도 예. 현역 의원들은 박찬대 의원 지지자가 훨씬 많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오히려 경쟁자들이 복수로 더 많다는 거죠. 근데 또 반대로 이번에 주로 이제 정청래 대표의 기반을 호남 쪽에서 많이 이제 말씀들을 하시잖아요. 그쪽을 좀 그래 너무 많이 간 거 예.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었지만 실제로 거기에 군수 선거들도 무소속이나 이제 조국혁신당 후보들이 된 것도 있거든요. 거기에서 또 저 정청래 대표가 픽한 후보들이 떨어진 뭐 그런 것도 많이 있다. 뭐 또 이런 예. 얘기도 있고 막 그래서 그 민심이나 이런 거 당심 이런 것들이 어느 쪽으로 이렇게 할지는 좀만 좀 지나 지나봐야 보면 된다. 좀 이렇게 흐름이 지금 이렇게 보이지 않을까. 근데 지금은 이제 혼란의 시기인 것 같아요. 네. 이번에 어제 이제 총리 후보자 지명을 했는데 당초 강훈식 비서실장이냐 정성호 장관이냐 이 전망이 좀 더 우세했는데 물론 물망에는 올랐었습니다.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후보자가 됐습니다. 이분이 이제 네이버 대표를 했었고요. 이분 어떻게 보세요? 이긴 총장님은? 뭐 좋은 발탁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요즘 뭐 반도체다 뭐다 지금 나라와 국정의 기조라고 하는 게 거기에 집중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거기에 걸맞는 총리라고 생각을 하고 또 덜 정치적인 인물인 데다가 예. 또 기업가 출신이다 보니까 전문성을 가진 분이잖아요. 그런 점에서 봤을 때는 뭐 좋은 인재라고 여겨지는데 이 총리의 청문회라고 하는 게 일반 장관의 청문회와는 또 다르지 않습니까? 예, 모든 상임위와 한 당이 이제 전부 다 거기에 집중을 할 텐데 그러면 또 어떤 의혹이 튀어나올지 몰라요. 예. 지난번 장관 후보자 때도 석연치 않은 모습들이 부분들이 좀 있었었거든요. 뭐 모친의 농지법 의혹 위반이라든지 자산 형성 과정이라든지 또 무엇보다 이재명 대통령이 시장일 때 그때 이제 네이버에게 돈을 이제 준 건데 네이버가 성남시에 돈을 준 건데 네이버가 이제 곧바로 성남시에 돈을 주면 되는데 그게 아니라 희망살림이라고 하는 더불어민주당 재윤경 대표가 있었던 희망살림을 통해서 우회해서 지원하고 다시 희망살림이 성남시에 지원을 하는 이 그 좀 아직도 여전히 재판이 진행 중인 그 사건의 그때 당시 대표였다라는 건 아닙니까? 예. 이 사건이 다시 한번 불거질 수 있기 때문에 청문회에서 대통령의 재판 리스크를 다시 한번 부각될 수 있다는 효과는 분명히 나올 거다라는 저는 생각이 두 가지 시각이 있는 것 당원서는. 같아요. 이 총리 임명에 대해서 20년 만에 여성 총리고
지금 뭐 AI 대전환 예. 이런 현 정부의 경제 정책, 국정 운영의 큰 방향이 있잖아요. 그걸 이뤄낼 수 있는 적합한 현장 실무 경험까지 갖춘 이제 그런 그 여성 총리고 중기부 장관 하면서도 정책적인 성과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잘된 발탁이다 이 시각이 있는 것 같고 이게 이제 틈을 어떻게 보면 좀 그 메우는 한시적인 관리형 총리 아니겠냐. 이게 실세형 총리로 강훈식, 정성호 고민을 했는데 예. 정성호 장관은 다른 좀 역할이 있는 것 같고 지금 검찰 개혁도 마무리 져야 되고 본인은 또 뭐 당에서 역할을 좀 하고 싶어한다 이런 얘기도 있고 그리고 강훈식 실장은 대책이 없다 비서실장이 이런 이유로 대통령께서 막판까지 고심하다가 이제 한석수 총리 쪽으로 갔기 때문에 오래 가진 않을 거다 저게 뭐 길어야 1년이다 뭐 이런 관측도 있어요. 뭐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청문회는 저도 좀 뭐 지난번에 이제 장관 패스했기 때문에 총리는 당연히 패스할 거다. 민주당에서나 혹은 예. 청와대에서 그렇게 안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이해운 후보자 이거를 좀 그 저는 타산지석으로 고려를 해야 된다. 혹시 그런 일이 있는지. 사전에 검증 부실이었지 않습니까? 그게 너무 명확했잖아요. 이해운 후보자 같은 경우에 그게 다 튀어나오면서 결국에 낙마했는데, 그러니까 이 강도가 다른 거죠. 장관 청문회 할 때하고 총리 청문회. 그 장관 청문회는 그때 정권 초에 모든 상임위가 하니까 얼레벌레 넘어가는 경우가 있어요. 사람도 많고. 근데 이건 하나만 하잖아요. 그렇죠. 야당의 눈빛이 달라져요. 그래서 아마 물론 당연히 검증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주의를 기울여야 되고 대비를 해야 될 거다. 예. 여기서 만약에 뜻하지 않은 그런 의혹이 나와서 삐걱하게 되면은 타격 굉장히 큽니다. 김우식 교수님. 지금 명청 갈등이 뭐 다들 이야기할 정도로 부각되고 있고 8월 전당대회 앞두고 민주당 집권 여당 안에서의 갈등이 좀 커질 거라고 예상을 다 하고 있기 때문에 대통령으로서는 이 국면에서 정치인 총리를 선택하는 게 조금 부담스러울 수 있다고 봐요. 예. 그러니까 오히려 그런 식의 한쪽의 정치적 해석이나 논란이나 오해를 살 만한 정치인을 발탁하기보다는 아까 박원석 의원 이야기하신 대로 관령 그 행정 또는 관령 전문가를 영입을 해서 총리를 맡김으로써 이 국면을 좀 지나가 보자라는 저는 생각을 좀 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그래서 거론됐던 세 명 중에서는 정치적 색깔이 일단 없는 것으로 예. 했던 분을 이제 발탁한 것 같은데, 문제는 또 총리는 또 인준 투표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청문회 과정에서 뭐 모르겠습니다. 장관 후보자 때 나왔던 이슈들이 다시 나올 뿐만 아니라 새로운 이슈들이 나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튀어나왔을 때 그 이슈가 국민적인 여론이나 민심에서 이게 도저히 납득하기 힘들다 하면 사실은 총리 인준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좀 청문회 절차도 상당히 저는 주의 깊게 봐야 된다고 봐야 생각합니다. 예. 김현정 의원님. 뭐 저는 사실 비하인드 스토리를 들은 게 많이 있지만 뭐 얘기해 주세요. 여기서 말씀드리기 그렇고 새로운 의혹이요. 잠시만요. 그럼 광고 한번 갔다 갈게요. 광고 한번 광고가 있어요? 없네 광고가. 유튜브 광고가 없네요. 아니 그런 거 하려고 유튜브 연장 방송하는 그래요. 이런저런 저 추측하는 것들하고 뭐 비슷한 맥락도 있는데 하여튼 여러 가지 이제 고민들 하다가 네. 한명숙 이제 그 한성수. 한성수 그 시옷과 미음은 너무 달라서. 그러니까 한성수 후보로 이제 내정이 지명이 됐는데 예. 한성수 그 후보 같은 경우는 장점이 많죠. 그리고 사실 총리는 대통령에 대해서 이제 보좌하는 역할이 예. 좀 중심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처음에 이제 그 정권이 이제 출범했을 때에는 좀 전체 내각을 좀 좀 뭐랄까요, 통화라고 통화라는 이런 걸로 돼 있죠. 리더십이 좀 필요해서 정치인을 했는데 이번에는 이제 관리형 스타일인 이제 한성수 후보를 내정한 것 같은데, 뭐 다들 아시겠지만 뭐 그 IT 기업의 대표도 하셨고 예. 또 그건 이제 검색하면 다 나오니까요. 네, 그래서 따로 검색해서 안 나온 얘기 해주세요. 장관도 잘 하셨고 그래서 네. 그렇게 그러니까 뭐 예. 뭐예요? 너무 뻔한 얘기야. 그거 다 아니 여기서까지 대변할 거야? 아니 그게 아니라 여기서까지 그 비하인드 스토리를 표시 안 나게 예. 우회적으로 말해주는 것도 그럼요. 힌트만 주시는 것도 그런 게 진짜 재밌어요. 뭐 예. 원한 사람도 있고 원했는데 안 된 사람도 있고 뭐 이렇게 본인이 원하는 고사한 사람 사람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뭐 저기 아. 있죠. 저기 물망에 있던 문제에 고사한 분 있어요? 아니 뭐 그거는 뭐 그 세 명분이 아니라 그 이상 뭐 있구나. 네. 정성호 장관이 고사했군요. 아, 그 노코멘트 아 하겠습니다. 마가 1초 정도 떴습니다. 맞다는 거예요. 정성호 장관이 뭐 몸이 안 좋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당으로 간다고 뭐 그러시는 거. 몸이 안 네. 좋다는 얘기하는데 당으로 간다라고 하면 그 다른 당이 얘기잖아. 탁 떨어진다는 그 이야기가 정당이 아니라 그 당 얘기하는 거 탁 아니죠? 떨어진다는 얘기. 그 당 얘기하는 거 아니죠? 예. 예. 알겠습니다. 또 뭐 하고 싶었는데 안 된 분도 있다라는 거는 이제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방송 끝나면. 알겠습니다. 그럼 저한테 따로 말씀해 주시면 제가 내일 방송에 뉘앙스를 잘 또 이렇게 살짝 해갖고 잘 말씀을 전해드리도록 근데 하겠습니다. 기업인의 출신으로 총리 발탁된 경우가 과거에 있었나요? 없었죠. 저는 없죠. 보수 정권에서 없었다고 봅니다. 이게 없었어요. 새로운 시도예요. 새로운 모델이기 때문에 잘 됐으면 좋겠어요. 잘 됐으면 좋겠고 청문회도 무사히 통과해서 성과를 내는 그런 역할을 했으면 좋겠는데 근데 알려진 게 많이 없잖아요, 이분이. 물론 예. 이제 뭐 업계에서는 잘 알려졌겠지만 이 일종의 정치인이잖아요, 총리도. 공직자로서의 검증에 있어서는 지난번 중기부 장관 통과한 게 전부인데 다른 변수 없이 청문회 통과에 잘 안착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제가 알기로는 이건 뭐 제가 분명히 알고 있는 거예요. 김현정 의원님 제가 알고 있는 게 맞으면 왼쪽 오른쪽 눈을 깜빡해 주세요. 뭐냐면 원래 이제 정권 초기에 네. 그 두산에 네. 누구라 갑자기 이름을 까먹었네. 박용만 회장 박용만 회장 있었죠, 그 얘기. 네, 총리 하려고 직접 전화했는데 박용만 회장이 나 안 한다 해가지고 안 한다고 됐다고 그러더라고요. 저 좀 봐주세요. 다른 분한테 질문. 아니, 많이 알려진 눈으로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거는. 그건 확실하죠, 그게. 네. 그럼 거기도 기업가로 된 거고 뭐 원래는 근데 대통령이 기업가 어느 정도 시키려고 하는 컨셉이 그런 있었던 의지가 거죠, 있는 것 그건. 같았어요. 실용주의 정부랑 좀 코드가 맞잖아요. 이게 기업가 출신 이렇게 하면. 알겠습니다. 하나만 하는 말씀을. 대변인 네. 역할 참 어렵다. 대변인이라 또 말씀하기 그러니까. 그런 게 대변인이 말하는 건 공식 입장이 되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대변인 감안해서 말씀하시길래 뭐 이분 저분 요분 봤는데 하고 싶은 분도 있고 고사한 분도 있었다. 대변인이 네. 기사 막는 사람인데 음. 본인이 기사를 나오게 하면 안 되죠. 아,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다음 주제로 저희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제는 이기희 셰프의 주제. 예, 조국 대표 없는 조국혁신당인데요. 예. 이게 우리 방송 2시간 하는데 5분 남겨놓고 이 네 번째 주제를 하는 건 조국혁신당의 어떤 입지를 보여주는 하나의 어떤 단적인 장면이 아닌가 제가 생각이 원래 들고. 제 호가 메타포예요. 그렇습니까? 호가 5분 메타포서. 모두를 이긴 총장한테 몰겠습니다. 네. 아무 말 안 사실 이게 조국혁신당이 지금 어려운 처지에 놓여 있는데 조국혁신당뿐만 아니라 저희 개혁신당도 마찬가지예요. 예, 사실 지방선거라고 하는 게 다른 총선이나 대선보다 사표 심리가 좀 덜한데 예. 이번 선거만큼은 양당이 최대 결집해가지고 치러진 선거라서 정말 지방선거가 제3지대의 무덤이 됐다라는 생각이 먼저 들고 그래서 저희도 이번에 사실 기초의원 한석밖에 못했거든요. 그 가장 예. 뼈아팠던 것은 우리 당을 지지하는 당원들과 지지자들이 김정철 후보를 찍은 게 아니라 거의 오세훈 후보를 많이 찍었어요. 결국 이제 사표 심리가 그렇게 발동이 된 건데 어찌됐든 양 극단의 어떤 정치가 이 심해지다 보니까 제3지대 공간이 줄어드는 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 점에서 봤을 때 좀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고 어쨌든 이번 선거에서 가장 큰 피해자는 전 뭐 김용남 후보라는 말도 있지만 조국 대표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예. 일단 정당의 대표이기도 하고 사실 3파전 이준석 동탄 모델을 처음에 얘기하면서 당선돼서 큰 존재감을 갖겠다라고 예고했지만 결국 3등을 해버렸잖아요. 그리고 이 합당을 염두에 두고 있는 민주당 지지층 입장에서도 사실 그 전까지는 선거 전까지는 그래도 대선 주자 중에 하나였었어요. 대안이었었을 겁니다. 근데 이번 선거 과정을 거치면서 너무 좀 심한 매너들을 보여줬잖아요. 특히 선거 운동원들이 김용남 후보의 선거를 방해한다든지 예. 아니면 평택군이라고 실수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이게 뭔가 대선 주자의 하나의 대안이 아니라 그냥 여권 분열의 원인이라고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의 어떤 앞날을 좀 보장할 수 없다 보니까 조국 대표가 상당히 좀 어려워지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저도 조국 대표가 이번 선거의 가장 큰 패배자이고 가장 큰 저는 이제 추락을 했다고 보는데 예. 뭐 이미 이제 2019년에 조국 사태 때부터 사실 조국 대표라는 분은 정치적으로 저는 정치를 해서는 안 된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어찌됐든 또 이 이재명 정부 들어와서 감옥에 있다가 특별 사면이 돼서 나와가지고 자기가 임기 중에 당선 무효됐던 그 임기 중에 다시 나왔던 한국 정치사에 전례 없는 시도를 한 분이에요. 그러니까 욕심이 과했다는 말씀드리고 두 번째는 전략적으로 이분이 선거를 치러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예. 평택을에 가서 그것도 사실은 여러 군데 보궐선거 지역을 돌다가 한편으로는 민주당에 흡수됐다가 한편으로는 민주당에 겁박됐다가 그렇지. 거래를 하다가 안 되니까 나중에 밀려서 찍은 데가 평택을로 간 거 아니에요? 예. 그것도 참 정치스럽지 못하지만 갔으면은 제가 생각할 때 전략통인 김근식이 생각할 때는 가면 민주당하고 싸우는 게 가장 바보짓입니다. 예. 어떻게 평택을 골라서 가서 선거운동 내내 국민들이나 유권자한테 김용남. 비친 겁니까? 김용남하고 싸우기만 한 거예요. 이게 말이 안 되는 선거 전략이거든요. 예.
부산 북갑이 갔던 한동훈 후보를 보십시오. 한동훈 후보는 이재명하고 전재수하고 처음부터 계속 일관되게 이야기를 했고 전선을 중도를 대표해서 보수 재건하면서 이재명과 견제하겠다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예. 그 표를 가지고 자연스럽게 박민식 표를 가져오는 효과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조국 대표 같은 분은 그렇게 했었어도 뭐 될지안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하는 게 정상적인 수순이지 처음부터 끝까지 이 김용남의 과거를 소환해서 김용남이 과거에 조국을 비판하는 걸 소환하면 결국 자기 잘못이 소환되는 거예요. 예. 자해적인 선거운동을 한 겁니다. 사실은 우리나라 정치 현실에서 뭐 총선도 그렇고 지방선거도 그렇고 양당 정치 현실에서 제3당이 자리 잡기가 쉽지 않은 건 환경적인 것도 있지만 조국 대표는 그 캠페인 자체가 승패에 상관없이 전략적으로 못했다라는 말씀이죠. 자해만 한 거예요. 자해만. 뭐 두 분 말씀 다 맞고요. 예. 그러니까 정치인이 뭔가 이게 대중의 부름이 있을 때 나와야 그 정치인 등장 효과가 굉장히 큰데 사면 받고 나와서 너무 서둘렀어요. 조국 대표가. 그러니까 좀 기다렸으면 어느 시점에서는가 부름이 있었을 거고 그러면 지금보다 나은 그런 정치가 됐을 텐데 너무 본인이 앞서 서두르다 보니까 이런 결과를 예. 초래했다고 보고요. 본인만 추락한 게 아니고 조국혁신당이란 당 전체가 함께 수렁 속으로 떨어져 버렸습니다. 저는 조국혁신당의 지속 가능성을 매우 회의적으로 보는데 왜냐하면 조국혁신당이라는 정당의 정체성을 잃어버렸어요. 그 정체성을 내려놓고 우리는 민주당의 가치와 노선을 충실히 구현하는 정당이다를 선언했습니다. 당대표라는 분이. 근데 결과도 좋지 않았고 민주당 내에서도 환영하는 분위기가 아니에요. 그에 대해서. 그러면 남은 건 이제 각자 도생 단계일 겁니다. 이건 분해돼가지고 흡수되는 단계로 저는 갈 거라고 보고요. 새삼스럽게 여기서 우리는 민주당과 다른 독립적인 제3당의 길을 가겠다 할 만한 자본이 없어요. 왜냐하면 그 당의 지분의 100%를 조국 후보가 갖고 있는데 예. 저렇게 추락해버렸으니 다른 정치적 동력이 저는 없다고 보고요. 사실 일부에서는 그런 얘기를 또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조국 대표를 지지하는 층, 뭐 김호준 씨 방송도 그랬고요. 과 그다음에 누이재명으로 대표될 수 있는 또 김용남 후보가 돼야 된다고 하는 식의 갈등을 겪으면서 오히려 전반적으로는 중도 쪽에서 민주당에 대한 반감이 더 만들어지는 또 싸우고 있네. 뭐 이런 느낌도 있다라는 얘기를 뭐 듣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표가 잘 안 뭉쳐진 것도 있고 오히려 그냥 그 유이동 후보 쪽으로 예. 평택이다 보니까 넘어간 표도 있고 그럴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조국 대표의 정치가 아예 끝났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모르는 거예요. 그건. 근데 이제 기다려야 된다. 부름이 있을 때까지. 부름이 있을 때까지. 자기가 부름을 만들면 안 된다. 자기가 만들어가지고 나온 거잖아요 이번에. 예. 평택도 좀 어색하게 아까 김부식 교수 말씀하셨듯이 거길 왜 갑니까? 그러다 이제 이 꼴 난 거예요. 그러니까 다음 총선까지 22개월 남았는데 그때까지 호명이 없으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이제 정치 접어야 되는 거고 모르는 거지 호명이 있을지도. 예. 참 저는 우리 더불어민주당 후보니까 김용남 후보를 열심히 도왔는데 바로 옆 지역 바로 옆쪽 그죠 맞아요. 그 후유증이 아직도 가고 있는데 다시 또 이 얘기를 해야 되니까 마음이 좀 어둡습니다. 근데 제가 사실은 제가 우려 지점을 많이 얘기했잖아요. 유이동 후보 될 수 있다. 예, 근데 그게 맞아요. 현실이 돼서 더 개탄스러운데 저희 평택에서 다 이겼거든요. 시장도 이기고 뭐 삼민선거에서 시도의원 다 이겼는데 이거 먼저. 그 이거 평택을에 요거 지고 야. 평택을에 시의원 한 명이 삼민선거구에서 떨어졌어요. 어. 거기는 또 진보당 후보가 한 명 나와가지고 그것도 이제 그 적어도 거기서 많이 얻어서 이제 국민의힘이 됐는데 결과론적으로 대단히 아쉽죠. 그런데 저는 이제 이 결과론적으로도 우리가 결과를 이제 보고 이제 얘기하는 거라서 왜 그렇게 우리 민주진보 진영 후보들끼리 그렇게까지 했어야 되나라는 생각이 자꾸 들어요. 그리고 이제 뭐 이긴 사람이 배치 먹으니까 그렇겠죠. 근데 지금 왜 그 하필이면 왜 평택을을 선택을 예. 해서 근데 내 자리인데. 예. 저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뭐 사실 북구갑에서 한동훈 후보가 딱 했으면 본인이 고향이기도 하고 검찰 개혁의 상징이잖아요. 그럼 본인 상징성도 꽤 있었지 그래, 않았을까라는 그 생각도 좀 했었는데 어쨌든 지금 그 선거 과정에서의 후유증이 정말 큽니다. 뭐 저기 그쪽 조국혁신당 모든 그 의원들이 평택에 와서 조국 평택당이라 그랬나요? 뭐 그런 얘기까지만 나올 정도로 막 했는데 그때 내려와서 이렇게 그 유세를 하면서 또는 뭐 기자회견이나 발언이나 뭐 최고위나 이런 걸 통해서 한 발언들이 너무 심하게 막 발언들을 예, 해놔가지고 그렇죠. 감정적인 선도 막 건드렸거든요. 그래서 가장 큰 게 저는 딱 떠오르는 게 조국 후보가 당선되면 합당을 주도하겠다. 예. 이것 때문에 당내에서 지금 반발이. 그러잖아도 이견이 꽤 있었잖아요. 있잖아요. 그게 더 어려워졌다. 제가 그래서 저는 정청래 그 대표께서
기자회견 했을 때 합당 관련해서 수기하고 공론화하겠다 이렇게 하셨잖아요. 그러면서 예. 결선 투표제 등 제도 포함해서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게 결국은 이 합당에 대한 고민을 예. 애둘러서 표현한 거 아닌가. 결국은 뭐 그냥 그 선거 때마다 뭐 이렇게 단일화 이런 논의, 합당 통한 이런 것보다는 그냥 결선 투표제 도입해서 나중에 결선 투표제 그걸 통해서 해결하자 이런 이제 쪽에 좀 방점을 찍은 거 아닌가 하는 느낌을 좀 받았는데 어쨌든 앞으로는 조국 후보 같은 경우 조국 그 전 대표 같은 경우에는 당분간은 예. 그 좀 정치적 재정비한 시간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번에 전당대회도 안 나가신다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 민주당도 전당대회가 지금 진행될 것이고 또 국민의힘도 당권 투쟁이 있잖아요. 이런 경렁의 시기를 지켜보고 앞으로의 길을 좀 모색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앞서 이제 개혁신당 얘기도 잠깐 물어보면 안동훈 의원이 본회의장에서 이준석 의원과 포옹한 거를 김현정 의원이 보셨다고. 근데 네. 이제 댓글에는 포옹은 안 했고 악수만 했다 이런 얘기도 있고. 이렇게 하던데. 아니 그래요? 항상 이렇게. 아, 예. 했어요? 아니 원래 제가 알고 있기로는 포옹이 아니라 악수를 한 악수. 걸로 알고 있고. 아니 이렇게 했겠지 이렇게. 요게 이제 서로 원장님 이거 뭐 도닥이는 요 정도 정도로. 이렇게. 예. 그거야 뭐. 누가 또 이렇게 했는지 그걸로 또 뭐 궁금하네. 한동훈과 이준석이 뭐 보수의 뭐 재편에 뭐 무슨 뭐 방아쇠를 쏜다 뭐 이런 평론까지 하시는 분들이 계시던데 모르겠어요. 저희 당은 대선, 총선, 지선까지 늘 합당은 없다라고 일관되게 이야기하고 친하게 좀 있고. 지내.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어쨌든 한동훈 대표 의원과 이준석 의원이 결국 잘하기 경쟁을 하면 예. 보수의 전체 파이가 커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합리적 보수의 전체 파이가 워낙 지금 극단화되어 있는데 두 사람이 좀 긍정적 경쟁적 관계로 잘 좀 예. 존재했으면 좋겠다는 그러니까 생각이 듭니다. 경쟁적? 긍정적 경쟁적 관계. 두 분이 그렇게 좀 개인적으로 좀 그 불편함이 있다 하더라도 큰 틀의 어떤 공공의 목적을 위해서는 예. 좀 자아를 좀 낮추고 그러니까 어떤 그 둘 중에 한 분이 주도하는 틀에 다른 분이 들어올 수는 없어요. 지금의 인간적인 지금 분위기에서는 예. 제가 생각할 때 그렇다면 제3자나 제3지대에서 큰 틀을 더 만들어주고 거기에 다 아까 말씀하신 합리적이고 경쟁적이고 또 뭐였죠? 긍정적인 그런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판에 들어오는 게 나은 거예요. 그래서 그런 판을 만들어 보는 게 필요하다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지금 보수 재건, 쇄신 이걸 할 만한 그런 포스트나 동력이 생겼잖아요. 오세훈 시장도 살아왔고 한동훈 의원 당선돼 왔고 이준석 대표 있고 예. 유승민 전 의원도 이번 선거에 나섰단 말이에요. 그러면 결국은 이들 사이에 이제 통합과 화합과 이걸 누가 만들어내냐가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 사람이 위너가 될 겁니다. 오거나이저가 누구냐? 그러니까 그걸 못 만들어내면 그리고 각자 거기서 그냥 또 도토리 키재기식 경쟁을 하게 되면 아마 보수 재건 시너지 같은 건 안 나올 거고 이걸 만들어내는 사람이 설령 대통령이 못 되더라도 보수 진영에서 그 사람이 이제 정치적으로 위너가 될 거라고 보고요. 예. 그러니까 굉장히 뼈 아픈 건 일단은 그러니까- 윤상현 의원이 탐을 낼 것 같긴 아니 해요. 그런 분은 안 된다고 보고요. 제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윤호기는 안 된다고 김민식 보고. 교수님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전략권을 위해서 라운드 테이블을 아닙니까? 만들겠다. 김문식 교수님 잘 하실 거라고 보고요. 저는 그 한동훈 오세훈은 살아왔는데 예. 민주당이 뼈 아픈 거는 김부겸 김경수가 못 살아왔어요. 음. 뭐 조국은 둘째 치고 거긴 좀 결이 다르다 하더라도 근데 그분들은 지금 민주당의 주류 정치하고는 약간 결이 다른 분들이에요. 예. 그리고 제가 늘 얘기해왔던 그 어른 정치의 가능성이 있는 분들입니다. 저는 그게 제일 뼈 아플 것 같아요. 그분들이 살아왔으면 좀 색깔이 다른 경쟁을 통해서 민주당이 훨씬 더 한결 이게 풍부하게 차기 대권 경쟁에 나설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데 물론 그분들의 정치적 역할이 끝났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 그러나 어쨌든 입지가 굉장히 불안정해져서 그게 어떻게 보면 민주당으로서 굉장히 뼈아픈 대목이 아닐까. 특히 일단 대구에서 앞서죠. 대구에서. 이번에 97년 정권 개최 버금가는 한국 정치의 새로운 변화를 만들 수 있었는데 저도 뼈 아파요 그건. 근데 박원석 의원이 굉장히 세게 우리 김부겸 당선을 맞아요. 밀었거든요. 맞아요. 근데 앞서 이제 그 한동훈, 이준석, 오세훈, 유승민의 라운드 테이블을 만들겠다라고 예. 이제 김민식 교수님이 얘기하셨는데 그 전에 나온 댓글인데 일단 한동훈, 이준석에 대해서는 써니님께서 둘 다 너무 잘나서 안 돼요라고. 그러니까 라운드 테이블이 필요합니다. 아 라운드 테이블. 제3지대에서 만들어 놓은 라운드 테이블에 n분의 1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럼 짜장면을 시켰어요 거기서 라운드 테이블에서 숟가락은 누가 제일 그 먼저 제수죠. 듭니까? 제수. 복불복이죠. 불복이다. 이게 먼저 드는 사람이 돌아가는 임자다. 거니까. 예,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앞서 이제 김부겸 의원 김부겸 전 총리 의원이죠. 사실 그런 생각도 들어요. 지방선거에서 졌지만 오히려 그래서 더 부각될 수도 있는 것 아닌가? 그런데 그런데 분위기가 있죠 확실히. 그런데 일각의 얘기는 김부겸 의원이
권력 의식가 너무 없다. 이분이 원래 아니 다시 양평 가서 풀 뽑으실 것 같아서 그게 걱정이에요. 그렇죠. 당연히 그렇게 할 거예요. 6번도를 좀 맞게 하면 그분 근데- 성정으로는 그런 성정. 분이에요. 근데 그렇죠. 김부겸 후보의 패인이 김부겸 후보 때문은 아니잖아요. 저는 그렇죠. 김부겸 후보는 정말 최대한으로 잘했다고 생각을 하고 다만 이제 정청래 대표와 당의 어떤 대외적인 환경 때문에 예. 그 영향이 이제 대구로 내려간 거지. 이 김부겸 후보한테 뭐 귀책 세우고 있다라고 이봐 볼 수는 이기인 없습니다. 총장조차 이재명 대통령 얘기는 못 하잖아요. 정청래 대표와 대외적인 환경이라고 얘기하지. 잠시만요. 이재명 대통령 책임이라고 생각하는데 매우 커요. 있죠 당연히. 근데 뭐 잠깐 뭐 이렇게 대통령 좀 부끄러운 거예요? 아니 근데 아무래도 정청래 대표 얼굴로 치렀다 보니까 네. 1차적인 책임이 정 대표한테 있다라고 말씀드리는 거죠. 근데 지금 저 대구 같은 경우는 정말 보수의 심장이라는 게 이걸 다시 한번 느꼈어요. 그러니까 적어도 여기는 사수해야 된다는 게 네.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박근혜 전 대통령 2번 이렇게 소환하고 이런 것들이 영향은 분명히 미친 것 같고 아주 유의미한 투표를 했는데 저도 걱정되는 게 김부겸 전 총리께서 계속 정치를 하실지 그게 좀 약간 우려스럽습니다. 또 선거는 4년 뒤인데 뭐 2년 뒤 총선도 있지만 예. 계속 좀 우리 당의 큰 어른으로서 역할을 좀 해주면 좋을 것 같거든요. 사실 저도 보수 쪽 인사를 만나서 얘기를 들어보면 예. 김부겸 의원에 대해서는 다 정말 훌륭하신 분이다. 네. 네, 능력에 대해서도 그렇고 인품에 대해서 그렇고 높게 평가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댓글 반응도 보수 쪽에서도 저희도 지금 김부겸 총리 괜찮다라고 생각되는 대구 분들 계시면 손 좀 들어주세요. 네. 뭐 많더라고요, 다들. 근데 많죠. 김경수는 됐고 김부겸은 안쓰럽다. 네. 그러니까 비엔나팀이 김경수는 됐고 김부겸은 안쓰럽다라고 의견 주세요. 그 전선 야곡 마지막에 부를 때 보니까 정말 알파카님 저요. 부스트는 손. 예. 김한나님 저요. 예, 이렇게 다들 아자차님은 손발을 다 들었어요. 예. 그렇죠. 진짜 마지막 그 함께 사는 삼수님, 씨님 뭐 다들 김부겸 삼라만상님, 김부겸 낙선 뭐 여파라고 하셨는데 무슨 의미인지 잘 모르겠네요. 예. 근데 제일 그 얘기 쓰자니 최강두사님이 김근식 송파병 당협위원장님 안타깝죠라고 했는데 최강 두사님은 무조건 저 욕하시는 분이에요. 아니요 안타깝다는 게 남인술 화이팅만 계속 해요. 팬이신 저런 것 분을 같아요. 포섭해야 선거 아, 이기는 내가 겁니다. 무슨 초기에 이분한테 커피 많이 드렸어요. 안 움직여. 사람은 변하지 않습니다. 뇌물을 줘도. 예. 예. 공소 취소랑 스타벅스가 크다. 명란젓 코난님이요. 예, 커피 쿠폰 주고 끝냅시다. 알겠습니다. 커피 쿠폰 주고 끝내도록 야, 하겠습니다. 합리적이네. 예. 커피 쿠폰 각자 이제 좀 촌철살인 골라서 한 잔씩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철살인. 갑자기 김근식 좋아 뭐 엄청 나오네요. 의외로 있어요. 전 캐사님. 캐사님, 낭만꼰대보다 낭만 보수, 따스한 보수 전략 보수. 김근식 교수님 항상 응원합니다. 예. 그런 길로 계속 열심히 살도록 캐사님,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일단은 뺏지는 못한 길인데 그 길로 계속 살라고. 못 따라도 상관없습니다. 역시 개의치 않습니다. 역시 낭만꼰대. 예. 네. 이긴 총장님, 전 에스터 7848님. 에스터 7848님. 오늘만큼은 저도 위로받고 싶네요. 이기인 사무총장 화이팅입니다. 건강한 보수의 길을 가고 있는 정치인 응원합니다. 아 예. 힘내. 만 42세 이긴 사무총장님 화이팅입니다. 고맙습니다. 위로받습니다. 에스터 7848님 주셨습니다. 저도 여기 보니까 제 이 댓글이 찾기 힘든데 많았어요. 김현정원님 애쓰십니다. 그렇고 그래요님이 김현정님은 참 말씀하시는 분위기가 순하심, 세상 순둥이 느낌. 그 얘기 계속 있었어요. 좋은 거죠. 네, 좋은 거죠. 좋은 거지. 이거 이분께 좀 드리겠습니다. 아니 그분이 저거는- 삼선 사무금융노조 위원장 출신이 순하지 않아요. 노조위원장 출신이에요. 노조위원장. 절대 순한 사람이 아니에요. 아니 이거 하여튼 모두 가게를 꼭 이렇게 해야 돼. 저 아까 그 아이디가 협상장에 앉으면 사용자 그래, 측이 용이. 오전을 못 넘기고 끝납니다. 진짜예요? 자, 저는 마초 W1Z님이 원석이 형 전화번호 알려주세요. 목소리 매일 듣고 싶어요. 커피 드리겠습니다. 전화번호 대신. 매일 전화번호 듣는 제가 건 좀 알려드릴게요. 매일 듣는 건 부담스럽습니다. 고생해봐라. 전화번호 제가 알려드릴게요. 전화번호까지 물어볼 정도. 전화번호 김민식 마초인데? 여기 박원석 의원님이 010 아유 안 되겠다. 예. 예. 박원석 의원님 아까 다시 한번 마초 마초 W1Z님. 마초님. 예, 마초님. 네, 마초님. 저도 하나 들면은 그냥 드리는 말씀이 커피컵은 상관없습니다. 인성이 좋으신 분 같아요. 김현정님은이라고 의견 주셨고요. 순둥이. 예. 근데 이런 것도 있네요. 김현정이가 뭐가 순해?
공소 취소 대놓고 사진 이렇게 찍혀가지고 이거였지. 찍혀서 손이 많으세요. 네고킹님 댓글에는 박성태님의 뉴스도 좋아요. 매력 있으세요. 매일 아침 고생하시는데 힘내세요. 고맙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저 칭찬 이렇게 잘 안 보는데 네고킹 요게 좋네요. 정치인은 연대와 조율이라고 제가 생각하기 때문에 네고킹님에게 네고 들어가서 커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고킹님. 예, 5분 오늘 캐산 B6님, 그레고리용님, 마초님, 에스더 7848님, 네고킹님 커피 쿠폰 드리고요. 네, 이거 하나 말씀드려야겠다. 지난번 하려고 그랬는데 지난번에 투표율 제가 수요일 날 해야 되겠다. 수요일 날 했던 거니까. 네. 오늘 여기까지 하고 김현정 의원님, 박원석 의원님, 이기인 총장님, 김근식 교수님 고맙습니다. 꿀단지 여러분들 고맙습니다.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박성태의 뉴스쇼는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 잊지 않으셨죠? 평일 아침 7시 10분 실시간 라이브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